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의 김승복입니다. 지금 이 강의는 형사소송법 입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입문 강의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형사법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가 힘들고 절차다 보니까 딱딱해요. 그래서 그걸 공부 시작할 때 좀 힘겨움을 느끼니까 처음에 한번 이 형사법이 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 강의라 해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기본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형사법 공부하실 때 가장 토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형사법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왜 어렵게 느끼냐? 이게 절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가 아주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써 있지만 조금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형사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문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이 용어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입문용으로 기본적인 개념, 형사법의 절차 이런 걸 간단하게 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책 교과서 펴보시면 형사법의 기초 개념이라 해서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느 기본서고 다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처음 우리가 입문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이게 모든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형사법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럼 형사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과서는 처음 시작이 형사법의 의의가 나옵니다. 형사법의 의의. 도대체 형사법이 뭐냐? 그걸 알아야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의인데 형사법의 의의는 이 절차가 키워드예요. 절차. 자, 따라해보세요. 뭐? 절차.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빨리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교과서를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로 하면 그걸 자꾸 따라 하세요. 그래야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형사법이 뭐라고? 절차입니다. 절차. 그럼 이게 뭔 절차냐? 그러면 교과서에 보면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돼요?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절차. 그럼 이것도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럼 형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형법과 형사법을 설명하는 절차는 형법이나 형사법이나 똑같습니다. 왜?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형법부터 그럼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형법이 뭐예요? 자, 형법은 두 개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자, 뭐냐면 범죄하고 형벌. 제가 글씨를 잘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그렇죠? 이 글씨가 원래 이러니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법은 두 개 배우는 거예요. 뭐냐? 범죄와 형벌. 자, 형법이 뭐라고요? 범죄와 형벌. 두 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이게 요건이고 요게 효과입니다. 그래서 범죄라는 요건에 들어가면 그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요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으로 해서 범죄와 그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한 법률 체계. 그게 뭐다? 형법입니다. 그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줄이셔야 돼.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뭐라고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요게 뭐다? 형법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는 어떨 때 되냐 이거야. 그렇죠? 그럼 범죄가 되는 것도 다 법에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암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범죄는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성요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가 돼야만 범죄가 됩니다. 자, 범죄가 뭐라고요? 구성요건 들어가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다 있어야 범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를 때 뭐냐냐? 범죄 성립 요건이라 그래. 뭐라고요? 범죄 성립.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범죄 요건을 다 갖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형벌은 뭐냐? 사형. 사형이 뭐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게 형법입니다. 자, 형벌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요게 형벌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과태료. 그 다음에 뭐 범칙금, 과징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형법이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형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형법 시간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찰학 시간 아니면 행정법 이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형법이 아닙니다. 형법은 딱 요 9개만 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9개. 이 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부과하는 사형을 시키거나 징역하거나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요거 할 때만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별해 보면 사형은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징역, 금고, 구류라는 건 뭐냐면 가둬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 그래서 얘 셋을 뭐란다? 자유형이라 그래. 자유형. 박탈시켜버리니까. 자유를 박탈하니까. 그 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거는 뭐냐면 뭐 얘가 사형 같은 판결 받았어요. 그럼 얘가 공무원이 되는 자격 이런 걸 박탈해버리는 거야. 당연히 자격상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1년에서 15년 동안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시켜 놓는 거예요. 명예형이라 그래요. 이건 명예. 그 다음에 벌금은 돈 물리는 거죠. 벌금, 과료, 몰수 이런 거. 그래서 이 셋은 재산형입니다. 요건 5만 원 이상,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이 몰수는 빼앗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게 형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범죄가 되려면 인간의 행위만 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라고? 구성요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면 구성요건은 뭐냐면 형법에서 요구되고 금지되는 걸 써놓은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더 줄이면 이게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법조문. 우리가 형법 총론이라는 게 있고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총론이라는 게 있고 강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모든 법학에서는 총론은 일반론을 써놓는 거고 강론은 개별론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론에 가면 법조문들이 쫙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법조문이 어떻게 써 있냐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구성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형벌입니다. 즉 범죄와 형벌을 법에 써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시킨다.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 금지 규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왜 여기는 안 써요? 아, 여기는 법정형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 그럼 뭐냐면 퇴거 요구가 있으면 나가라, 나가지 마라. 나가라. 나가는데 안 나가면 처벌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규정? 요구 규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되고 금지되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걸 뭐란다? 구성요건이라는 거예요. 구성요건. 자, 구성요건이 뭐라고요? 형법에서 요구되고 금지된 걸 써놓은 걸. 그럼 이걸 갖다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쉽게 바꿔놔야 돼요? 왜 쉽게 바꿔놔야 돼? 시험장에선 책을 안 주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법조문. 그래서 요 구성 요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딱 사건이 바뀌면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다 이 구속 요건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요건부터 먼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요건이 딱 들어갔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따지냐면 2단계로 위법성을 따져요. 뭐라고? 위법성. 자, 위법성이 뭐냐면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보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무너지는 거죠, 이거.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보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못 알아들어요. 저도 이제 형법 공부 처음 할 때 못 알아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쉽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행위를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행위자, 그 행동을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이게 뭐다? 위법성이. 자, 그럼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A라는 사람이 B를 때렸어요. 자, 이 행동 나빠요? 자, 왜 때렸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A가 B를 왜 때렸냐면 B가 C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A가 이 C라는 사람을 구해줘야 돼, 안 구해줘야 돼? 그래서 B를 살인 못하게 때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 행동은 나쁘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A가 B의 유리창을 깼어. 유리창을 깬 거예요. 그 행동 나쁘다고 할 수 있냐? 그 대부분 나쁘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야? 자, 이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가려는데 문에 다 불이 붙은 거야. 그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거야. 유리창 깨고 뛰어내렸어. 그럼 그 행동은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배우는 거야, 여기서. 아, 그러면 어떠냐? 어떤 행동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자세한 건 이제 형법 시간에 배우니까 우리가 형사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책임이 뭐냐? 책임은 뭐냐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자, 아까 위법성은 뭐였어요? 행위. 그 행동을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이거고, 책임은 뭐냐면 행위자를,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이거야. 자, 어떤 거예요? 자, 그냥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A가 B를 총을 쏴서 죽인 거야. 자, 이 행동 나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얘가 왜 얘를 총을 쐈냐면 C가 A한테 총을 겨눠요. A, 너 얘 안 죽이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총을 겨누고 있어요. 자, 죽을래 안 죽을래? 얘가 어쩔 수 없이 얘를 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쐈으니까 이 행동은 나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야, 내가 죽을게요. 차라리 B를 죽이느니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이 사람이 얘를 강제로 강요를 시켰기 때문에 얘는 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 요거 배우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자,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이렇게. 자, 형법은 뭘 배우는 거다? 여기서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있는 게 내 거고 내 입으로 나와야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만 몇 페이지 받느냐 그런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시험에는. 시험은 내가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장엔 책을 안 주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요. 그럼 암기하려면 어떻게? 양을 늘리는 공부는 안 돼요. 양을 늘리면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수험생들 보세요. 1년에 한 번 보고 시험 보러 가요. 책을 한 번. 기억 못 해요, 여러분. 차라리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더 낫지 1년에 한 번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암기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해를 해서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줄인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지름길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형법이 뭐라 그랬어요? 범죄와 형벌. 요거 배우는 거다. 자, 뭐? 범죄와 형벌. 그럼 범죄는 뭐냐? 범죄는 딱 요게 있어야 돼. 인간 행위해야 되고 구속 요건이 들어가야 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 요게 다 갖춰져야 돼.
이게 다 갖춰지면 효과로서 사형, 징역, 근고, 자격상해,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게 써 있어요. 법조문에. 그럼 그거 그냥 적용하면 돼요. 자, 요게 형법이에요. 그러면 형법은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인간행위는 언제 인간행위라고 볼 거냐. 그 다음에 구속요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위법성은 어떻게 따지니. 책임은 어떻게 따지니. 그 다음에 사형은 어떻게 시키니.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게 형법이에요. 자, 요겁니다. 이게 형법이에요. 그럼 이것만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것만 갖고 형법에서 야,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시킨다. 그럼 그렇게 써놔봐야 그거 갖고는 사회 정의 실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판기에 커피 3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무슨 뜻이야? 커피를 먹고 싶으면 300원을 내세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르면 커피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헷갈려요? 자, 보세요. 이거 누르면 커피 나오면 그 커피 그 자판기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동전이 있어야 돼. 1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딱 투입돼야 돼요. 제가 옛날에 강의 처음 할 땐 100원이었는데 커피가. 그래서 그때 동전 100원짜리 하나 투입한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벌써 3개까지 늘었네요. 그렇죠? 자, 세월이 많이 바뀌었네. 자, 그러면 커피 300원이라는 요건에 딱 맞는지 요 딱 들으면 이 커피 자판기 인식하는 거야. 요건에 맞으면 커피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럼 이게 요건이고 여기 효과야. 요게 요건이고 요게 효과야. 그럼 형법도 똑같은 거야. 여기가 범죄란 요건이에요. 뭐라고? 범죄. 그럼 요 요건에 들어가면 그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써야 되는 거야. 범죄하고 형벌.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만 갖고 사회 정의 실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동전 역할을 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사실이죠. 사실. 자, 지금 시체가 나온 거예요. 진짜 얘가 저 A라는 놈이 살인했는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뭐 그 다음에 뭘 적용하지. 즉 사실이 먼저 나와야 돼. 사실이 나오면 요 사실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행위 맞는가? 그렇죠? 그럼 인간행위가 아니다. 그럼 범죄 안 돼.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인간행위네. 그럼 이제 이 단계 끝나면 두 번째 여기로 가는 거야. 요 사실이 아까 그 법조문에 딱 들어갈 거냐? 법조문에 이 사실이 들어갈 거냐? 이걸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뭐라고? 구속요건 해당성. 참 어렵죠, 말이. 연습을 하셔야 돼. 아니, 선생님, 수영 얼마나 쉬워요? 수영이 뭐야? 그냥 물에서 이것만 하면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배우려면 6개월 막 1년 걸리잖아. 똑같아. 이것도 단순한 거지만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누구나 하는 게 법학이야. 이 법학은 천재가 필요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학을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냥 게으른 거지 뭐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자,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봐. 이 사실이 구속요건에 들어간다. 이걸 뭐냐? 구속요건 해당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속요건 해당성. 자, 그럼 구속요건에 안 들어가. 그럼 구속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으면 범죄 안 돼.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요건에 해당했어. 그럼 뭘 따져야 돼? 그 다음 위법성이야. 아주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 행위를 나쁘다고 했으냐? 그럼 법에 딱 써 있어요. 이런 건 나쁘다,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그게 들어간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럼 위법성이 없어요. 그럼 범죄가 안 돼. 처벌할 수 없고. 위법성이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책임으로 가는 거야. 책임.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그럼 이것도 딱 요소가 써 있어요. 법에. 뭐 따져라. 그럼 그것만 딱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없다. 그럼 범죄 안 되고 처벌할 수 없고. 책임까지 있으면 범죄 되고 그럼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법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사자가 울타리를 뛰어나와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그렇죠? 지난번에 서울대공원에 어디지? 어디서 호랑이가 나와서 그 사육사 물어 죽였잖아요. 자, 그거 호랑이 처벌할 수 있어 없어? 그거 여기다 넣는 거야. 자, 이거 인간행위야? 사자행위야? 인간행위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자는. 그러면 행위가 안 되니까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형벌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 데려다 놓고 재판하는 거 보셨어요? 호랑이 데려다 놓고 야, 네가 얘 죽였냐 물어 죽였냐? 그럼 사자가 그럼 뭐 자백하셨네요. 사형.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동성연애를 한 거야. 동성연애. 동성연애가 뭐야? 같은 성끼리 연애한 거잖아요. 뭐 김씨끼리 연애한 거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넣어볼게요. 그럼 이것도 인간행위 맞죠? 그럼 그 다음에 뭘 따진다? 구속요건 따지는 거야. 구속요건. 그럼 구속요건이 법조문이라 했죠? 동성연애를 처벌하는 법조문은 없어요. 그러면 구속요건에 들어갈 게 없는 거야. 그럼 범죄 돼? 안 돼? 안 돼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원에서 불이 난 거예요. 학원에서 불이 나갖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넣어볼게요. 이거 유리창 깬 거 인간행위 맞죠? 구속요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강론에 가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 그럼 손괴죄의 구속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따져? 위법성. 자, 보세요. 학원에 불이 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갔는데 문에 불이 붙은 거야. 나갈 방법이 없어. 그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유리창 정도 깬 거예요. 그 행동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법시 가면 이거 긴급이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가 안 되고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라이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또라이. 또라이 알죠? 자, 이 또라이가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럼 볼까요? 이 또라이도 인간행위 맞지? 구속요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행동 나쁘 좋아? 아, 나쁘죠. 이 행동 나쁜 거야. 그럼 또라이는 비난하냐? 여러분, 이 정신병자 불러다 놓고 야, 이 새끼야, 너 사람을 죽였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욕을 해봐요. 걔가 어떻게 돼? 그냥 웃어요. 계속 웃어요. 또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애는 처벌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치료해요. 그래서 이런 애는 책임을 안 진다.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범죄 안 돼. 처벌할 수 없다. 요겁니다, 요거. 그럼 형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이제 요거. 그럼 이거 형법이나 형사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형법을 해볼게. 그럼 형법 시간에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형법. 형법에선 범죄하고 형벌만 설명하는 거야, 범죄와 형벌.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는 어떻게 따지니?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요건은 어떻게 따지니? 위법성 어떻게 따지니? 책임 어떻게 따지니? 요거 배우는 거고, 형사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지금 형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시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사람이 죽인 건지 자살한 건지 실족사한 건지 그 사실을 먼저 찾아내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먼저 수사기관을 통해서 찾아내요. 그러고 나서 수사기관이 다 조사한 다음에 얘가 아무래도 죽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법원에다 고자질하는 거야. 법원에다 고자질. 그걸 어려운 말로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공소제기.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걸 갖다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법원이. 자, 검사가 넣어보니까 여기 범죄가 된다네. 그럼 법원이 데려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인간행위 맞나? 구속요건 맞나? 다 맞나 확인해. 그래서 법원이 맞네. 그럼 형벌을 부과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돼.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형법은 요 두 개만 가리키는 거고, 형사법은 뭐예요? 이 사실을 찾아내서 이 형법을 여기다 적용하고 형벌을 부과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을 찾아내서 거기다 형법을 적용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처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 절차를 써놓은 게 뭐다? 형사법이에요. 형사법. 자, 됐습니다. 의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형법이 뭐다? 자, 해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학원에 올 때는 왜 오는 거다? 합격하려고 오는 거예요. 목표의식을 정확히 가지셔야 돼. 여기는 놀러 오려면요, 제가 늘 그래요. 학원에 공부하러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인생을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도전을 하지 마셔야 돼. 그거는 도전하고는 안 맞는 얘기야. 내가 어떤 시험을 합격하겠다 그러면 내 인간의 본능을 버리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졸리면 잔다. 그러면 그거는 솜생활이 아니야. 졸려도 눈 떠서 하고, 그렇죠? 하기 싫어도 하고, 반복하기 싫어도 또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 그게 수험생활이니까. 여기 잘 보시고
자, 따라 하세요. 졸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 했어요. 형법이 뭐다? 범죄와 형벌. 자, 뭐라고요? 범죄와 형벌. 그럼 범죄는 뭐야?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 그게 다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범죄 성립 요건. 그 다음에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딱 9개. 이 정도면 됐어요. 이거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사실. 이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형사법 뭐야? 이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절차. 뭐라고요?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절차. 그럼 다 버리고 뭘 기억하면 돼? 절차.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형사법입니다. 자, 그래서 형사법의 의의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의의는 됐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형사법에서는 이제 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형법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형법에는 여기 등장하는 분들, 형사법에는 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등장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검사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나와요. 검사. 이 소송을 제기하는 소추기관이죠. 소추기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이게 누구? 검사라고 부르는 거지. 검사. 그 다음에 검사가 공격하면 자, 이걸 방어할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이쪽에선 야, 넌 살인죄잖아. 피고는 나 아니야. 그러면 양 당사자가 싸우는 걸 듣고 제3자가 판단하는 거죠. 이게 재판이잖아요. 그 재판을 해주는 사람을 뭐란다? 법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나와야만 소송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소송은 삼명관계가 나와야 돼. 어떤 관계? 삼각관계가 아니라 삼각관계 그러면 좀 애정 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삼명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쪽 두 당사가 싸워요. 얘네 둘이 죽제사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뭐란다? 당사자라고 불러요. 당사자. 그러면 검사와 피고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이 싸우면 제3자가 판단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셋이 있어야만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 셋을 부를 땐 소송의 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송의 주체. 자, 그러면 소송의 주체면 누구누구야? 법원, 검사, 피고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법학 교과서에서 형사법 교과서에서 소송 주체 파트 이렇게 되어요. 목차에 소송 주체 파트. 그럼 뭐 누구누구 나온다는 거예요? 법원, 검사, 피고인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법경찰 관리죠. 근데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좀 되거나 아니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민정수석 뭐 조국이란 분이 그 유명한 교수님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가 경찰 수사 독립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먼저 선전포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그 다음에 보충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주겠다.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수사는 검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개정되면은 이 강의도 바꾸고 와야 돼요. 그렇죠? 뭐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법에서 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수사권은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있으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 정도 아직까지는 요 정도, 아직까지 요 정도. 그래서 검사하고 이걸 도와준 사람이 사법경찰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사하는 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경찰.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피고인을 도와주는 변호인이 있어요. 보조인.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보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하고 보조자를 합쳐서 소송 관계인이라고 불러. 소송 관계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 왜 그런 말을 만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니 저걸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용어를 많이 만들까 일부러.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자 내가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운전면허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하려면 운전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용어부터 설명해야 돼요. 이걸 운전대라고 한다. 이걸 바퀴라고 한다. 이걸 엔진이라고 한다.
이 용어부터 설명해야 돼. 왜요? 그 용어를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돼? 설명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어져요. 야,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오른쪽으로 돌려. 그럼 나는 뭔 생각해? 운전대. 근데 그 듣는 쪽은 바퀴랑 동그랗게니까 바퀴 생각하거든? 돌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운전대로 간다, 이걸 바퀴로 간다, 이렇게 약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법학도 그래서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알면은 나중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볼까요? 자, 이 서류들을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주세요. 이거랑. 이 서류를 검사, 피고인, 사법경찰의 변호인, 보존에게 보내주세요. 어떤 게 더 편해? 소송 관계인. 그래서 이거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이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몇 가지만 나오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다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대학 가서 4년 공부하고 몇십 년 공부해도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문이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시험 붙고 6개월 만에 붙고 그게 되는 게 거기에 적응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이 공부할 때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모든 책을 외우고 도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이것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만 외우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소송 관계인.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증인이라든가 감정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애들 소송의 관여자라고 불러요. 관여자. 관남자, 관여자. 이게 농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죠? 관여자. 요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관계인이나 관여자 이런 건 거의 안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거의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이 있는 거는 몇 개를 골라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 소송 주체 파트는 요 셋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필요할 때 딱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세 명이 소송의 주체. 검사하고 피고는 뭐? 당사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뭘 알아야 돼? 그럼 법원이 도대체 뭐냐? 검사는 누구냐? 피고인은 뭐냐?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법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자, 그래서 교과서를 딱 보시면 거기 법원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두 가지를 써놨어요. 뭘 써놨냐면 국법상 의미의 법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자, 이 말부터 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하고 다른 국가법에서 하는 의미의 법원의 의미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라고. 이러고. 왜? 우리가 배우는 건 형소법이야? 다른 법이야? 형소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소법에서 말하는 법원이 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다른 법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왜요? 여러분 남자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 여자가 있어야 남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 개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면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하고 국법상 의미의 법원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법전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 뜻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국법상 의미의 법원 여기 돼 있죠. 교과서를 보시면 거기 보면 국법상 의미의 법원 해놓고 내가 어떻게 법원 건물을 이렇게 딱 사진을 올려놨어요. 나 이거는 책에 잘 넣은 것 같아요. 나 이거 옛날부터 넣고 싶었는데 까먹다가 놨던데 이건 이제 잘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국법상 의미의 법원 그랬고 내가 서초동에 가면 여기 지금 서초동 가면 그 법원 청사 사진을 내가 딱 올려놨어요. 그게 법원이라는 거예요. 법원조직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이 건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같은 거. 그럼 볼까? 국법상 의미의 법원 해놓고 거기 법원조직법 제3조가 써 있어요. 법원의 종류, 법원은 다음에 6종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가지 종류.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이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건물. 우리가 서초동에 가면 큰 건물 있잖아요. 그걸 뭐라냐? 관청, 관서로 쓰임의 법을. 뭐라고? 관청, 관서로서의 의미의 법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또 이게 힘들죠, 이거. 선생님, 또 관청은 뭐예요? 관서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을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왜? 관청, 관서는 또 어디서 배워? 행정법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교과서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경찰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학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책을 경찰 교재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가 실업률을 줄이려면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실업률 줄이는 고민하는데 내가 볼 땐 실업률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땐 시험 과목이 너무 많고 시험량이 너무 많아요. 아니 무슨 경찰 되는데 형사법 책에 1000페이지짜리 기본서에 1000페이지짜리 문제집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1년, 2년 가는 거야. 영어 쓰잘데기 없는 영어하고 뭐 국어. 외국 같은데 요만큼 배우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금방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과서부터 고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 시험 제도로 모든 걸 결판보는 이 제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경찰은 인성도 중요하거든. 그런 걸 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냥 시험만 보니까. 그래서 좀 속상하죠. 제가 볼 때. 저한테는 좋아요. 왜? 학원에 애들이 맨날 있으니까. 그게 꼭 좋은 걸까?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잘 보세요. 흥분하면 안 돼. 자, 관청, 관서로서의 의미의 법원이에요. 그럼 관청은 뭐냐면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자야. 어이고, 그렇죠?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자. 관서, 인적, 물적, 시설의 조합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적, 물적, 시설의 조합체. 이거 더 어렵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요새 만약에 노량진 동사무소 간다. 동사무소. 요새는 주민자치센터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저는 동사무소가 익숙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여기 가는데 내가 여기 주민등록 등본을 띄러 가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그럼 제가 등본을 신청하면 그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줘요. 그럼 그 등본을 떼어주는 사람 이름이 노량진 동장, 노량진 맷동 동장 김동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인이 딱 찍혀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 이름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란다? 이걸 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청.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노량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건물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뭐 책상들이 있고 복사기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요게 뭐야? 요 전체를 볼 때 인적, 물적 시설을 합쳐서 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동작구청이 있어요. 그럼 동작구청장이 관청이야? 동작구청이 관청이야? 동작구청장이 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동작구청 건물이 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등등 이럴 때 법원은 이런 건물 얘기한다 이거예요. 건물. 아니면 등기 띄러 가면 등기소에서 발행해 줄 때 그 이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거 어떤 책에도 없지. 나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소송법상 의미 법. 이거. 여기다 제가 어떤 사진을 넣어놨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그려볼게. 자, 우리가 이 서초동 법원 건물을 갔어요. 법원 가면은 딱 법원에 뭐 201호실, 301호실 이렇게 되고 무슨 사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건 번호가.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을 보려고 법정문을 빡 열고 들어가요. 그렇죠? 법정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제일 높은 데 판사가 앉아 있어요. 판사가. 법관이 딱 이렇게 법복을 하고 법관 알죠? 그 법관이 앉아 있고 이쪽에 이제 검사. 이렇게 써야지. 제가 좀 착각했어요. 자, 검사가 있고 이쪽에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이렇게 앉아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쪽에 방청인들이 쭉 앉아서.
자, 그러면 사진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검사와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변호인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 거. 재판을 한다 그래. 이 사람을 이게 법원이에요. 이게 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 즉 건물이 아니라 행정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재판하는 사람을 소송법에서 뭘 한다? 법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얘기하는 거? 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뭐다? 요 재판한 요 사람, 요걸 법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원. 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지. 그러면 이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법원조직법에서 말하는 법원이에요. 그래서 법원조직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국법상 의미의 법원이에요. 관청, 관서. 소송법에서 말하는 기관은 법원은 뭐야? 재판기관. 재판기관. 그럼 재판기관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자, 이 재판기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A 법관, B 법관, C 법관, 이렇게 법관 3명이서 하나의 사건을 재판할 때가 있어요. 요거를 합의부라 그래요. 합의부. 그러면 3명의 법관이 모여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합의부. 그 다음에 A라는 법관 혼자서 재판할 때가 있어요. 이걸 단독이라 그래요. 단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한 명의 법관이 재판하는 걸 뭐? 단독. 여러 명이 모여서, 여러 명인데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합의부는 3명입니다. 그럼 선생님 다 3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같으면 전원합의체는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명수는 안 물어봐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단독은 1명, 합의부는 한 3명 정도 보시면 돼요. 특이한 거 빼고는. 자, 그럼 요 둘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2종류가 있는 거야. 뭐가 있다? 단독과 합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원칙이냐? 이걸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해야 되죠. 그러면 판사가 많고, 자, 여러분 생각해봐. 판사가 많고 사건 개수는 적어요. 그러면 신중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합의가 원칙이고. 사건은 많은데 판사가 부족해. 그럼 단독이 원칙이 되는 거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일은 합의부가 원칙이고 우리는 단독이 원칙인 거야. 우리는 뭐가 원칙이다? 단독이 원칙이에요. 요거. 그리고 자, 요 단독 합의는 1심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어디서만? 1심. 우리가 이제 재판하면 3번을 재판받아요. 1심, 2심, 3심. 이렇게 3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서울지방법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위에 서울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있어요.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요 3번을 가는데, 그러면 서울지방법원 안에 단독부가 있고 합의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서울지방법원 단독에서 재판이 한번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요. 요게 2심이 되는 거야. 지방법원 합의부. 그 다음에 3심은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합의부에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합의부가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고등법원 지나서 대법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은 무조건 합의부가 해요. 즉 단독이냐 합의부냐 이거는 1심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어디서만 따진다? 1심에서만. 2심부터는 다 합의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합의부 안에는 3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재판합니다. 요 3명의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법관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합의부 재판관을 법원을 만들 때 교수로 채우지 않고 법관으로 채워요. 이해가죠? 법관이 뭐야? 재판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 거야. 뭐라고요?
재판하는 거,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총칭해서 부르는 게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자, 친구를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딱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야 친구야 너 뭐하고 먹고 사냐? 그랬더니 나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해주는 재판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야. 이거랑 나 법관이야. 어떻게 더 편해요? 법관.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 3명이서 재판하면 합의부, 혼자 재판하면 단독. 그래서 이렇게 개인을 부를 땐 법관, 전체 이 사람이 재판할 때는 뭐 합의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하고 합의부는 법원은 다른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이 법관도 종류가 있어요. 어렵죠? 딱 처음부터 기죽잖아. 그랬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나라의 형사 절차를 이 법이 다 하는 거야. 여러분 나가보셨어요? 길거리? 오늘도 제가 이제 막 길을 나가보면 야 진짜 대한민국 넓다. 그렇죠? 뭐 오늘 내가 강남 지나오는데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노량진도 정신 없는데 강남 더 정신 없어요. 그렇죠? 그 볼 때마다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으니까. 근데 이 서울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이 법이 다 해결하는 거야. 형사 절차는. 그러니까 이 정도 고생을 하셔야 되지. 자, 해볼게요. 그럼 법관은 지방법원에 있는 법관이 있고 고등법원에 있는 법관이 있고 대법원에 있는 법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재판하는 걸 직업으로 사는 전치를 할 때 법관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다 이제 또 직급을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있는 사람은 판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 있는 사람은 대법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관 중에 왕초가 뭐야?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면 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를 합쳐서 부를 땐 법관. 얘네를 빼고 싶으면 판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있는 사람은 판사. 대법원에 있는 사람은 대법관, 대법원장. 그래서 법관이 더 넓은 개념이죠. 자,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떨 때는 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다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람들 다 할 수 있으면 법관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사람들 빼고 요 사람만 할 수 있으면 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합의부는 3명의 법관이 모여서 재판하는 거야. 3명의 법관이 모여서. 그럼 3명의 법관이 모여서 재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법관은 개성이 소중해. 누가 뭐래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성이 강한 3사람이 모여서 재판해 보세요. 배가 많으면 어떻게? 배 선장이 많으면 어떻게 돼?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럴 때 여기서 소송 지휘를 맡을 사람을 정해놔요. 이 사람은 뭐다? 재판장이라 그래. 그래서 얘가 배 선장 같은 역할을 해요. 뭔지 알겠죠? 배 선장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선장하고 가장 틀린 건 선장은 밑에 선원한테 상명하복이 돼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소송 지휘만 하는 거지 언제 재판하고 이런 것만 결정하는 거지 유죄 무죄 판단할 때는 3명이 다 동등이에요. 뭐라고? 유죄 무죄 재판할 때는 이 법관은 다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선장하고 가장 큰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원래는 이 3명이서 하나의 사건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부산에서 살인사건이 생겼으면 이 셋이서 현장을 같이 가서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셋이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가 대표로 갈 때가 있어요. 같은 법원에 있는 구성원이 갈 때가 있어요. 얘는 뭘 한다? 수명법관이라고 불러요. 수명법관. 그 다음에 얘네 셋이 다 못할 때는 부산에 있는 만약에 A란 누가 좋을까? D라는 판사한테 일을 부탁해요. 그럼 얘가 일을 해서 보내줍니다. 이건 뭐? 수탁판사라고 불러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수탁판사.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법원 개념 배운 거예요. 법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이렇게 사건을 맡은 법원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건을 맡은 법원 하나만 좀 더 해보면 이렇게 사건을 맡은 법원은 수소 법원이란 개념을 써요.
살인 사건이면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이면 강도 사건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맡은 게 무슨 법원? 수소법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영장 발부할지 안 할지 그런 특정한 일만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뭐란다? 수임 판사라고 해요. 무슨 판사? 수임 판사. 선생님 그거 왜 나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가면 요거 말로 다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힘들어도 요걸 해놓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땐 좀 힘들죠. 자, 요 정도.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 법원은 국법에서 말할 때가 있고 다른 국가법에서 얘기할 때가 있고 소송법에서 말할 때 법원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 했어?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야. 그럼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뭘 얘기한다? 재판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기관. 그럼 다른 국법에서는 그거는 건물이나 관청 얘기하는 거다. 그래, 그런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두 가지가 있다. 합의부가 있고 단독이 있어요. 법관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하는 게 합의부, 혼자 하는 걸 단독. 근데 그 어느 게 원칙이냐? 우리나라 뭐가 원칙이다? 단독. 하지만 2심부터는 다 합의부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합의부는 여러 명의 법관이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소송 지휘를 맡을 사람을 정해놓는다, 안 정해놓는다? 그게 재판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은 선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장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선장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재판장은 다른 법관이 재판할 때 명령 내릴 수가 없어요. 동등한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합의부 전체가 다 치해야 되는데 다 못 갈 때 합의부에 있는 구성원이 하나가 가서 혼자 일을 하고 올 때가 있어요. 얘 뭐? 수명법관. 다 못 가면 다른 법원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부탁해. 무슨 판사? 수탁판사. 그 다음에 사건, 살인사건, 강도사건 이 사건 전체 소송을 맡은 법원은 무슨 법원? 수소법원. 특정한 일만 처리하는 게 뭐? 수임판사.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법원의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검사 피고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렇죠?